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기 위해서 국가 애도의 달로 지정하고 주식시장만 하루 쉬어갔습니다. 다만 채권시장은 오전에 개장해서 오후 2시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 대통령 혹은 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이를 기리기 위해서 국가 애도의 달로 지정하고 하루 쉬어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정책을 강하게 시행할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류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측이 제시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9일 휴장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면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도 앞서 임시 휴장 계획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이 빅테크들의 열띤 기부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술업계가 인공지능용 이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공개적으로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새 규제를 따르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수출 통제에 반대에 나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도 92,000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92,000달러 선이 붕괴가 된 거는 작년 12월 3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은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재가 좀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하루 쉬어갑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는데요.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냉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간밤에는 어떤 종목별 이슈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은 수요일에 자사 음성 비서인 시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마케팅 프로필을 만드는 데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소송에 직면하게 된 애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송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애플은 이 소송에 9,5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애플은 시리 데이터를 누구에게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평론가들이 애플의 해당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준 뒤에 애플은 성명을 발표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애플은 시리 상호작용의 오디오 녹음을 보관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녹음은 목적에 맞게만 사용됩니다. 라고 말하며 더욱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트럼프 1기 취임식 때도 50만 달러를 기부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MSL 부장 겸 사장은 블로그 게시글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AI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한 국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MS뿐만 아니라 구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취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새 행정부와의 호감을 얻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홈페이지에 직접 링크를 제공하면서 2025년 취임식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에는 오픈 AI와 메타, 애플도 기부 의사를 발표했죠. 아마존도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회사들과 트럼프의 관계가 험난했던 만큼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메타의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직원들은 화요일에 사내 포럼을 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2주 전 회사가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바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사실 확인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직원들은 메타의 새로운 글로벌 업무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이 컨텐츠 정책 변경을 발표한 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컨텐츠 정책 발표는 새로운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타는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X의 커뮤니티 노트와 같은 사용자 생성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불법적이고 심각한 위반에 대한 집행에만 집중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보다 개인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메타는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를 새로운 이사회의 멤버로 추가하기도 했죠. 화이트 외에도 이탈리아 자동차 지주회사 엑소르의 CEO인 존 엘칸이 메타 이사회에 임명됐습니다. 메타의 직원들은 이사회의 인물들이 메타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메타의 직원들은 커뮤니티 노트와 같은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타 내부의 다양한 변화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몇 년 동안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상황이 잘 된다면 2026년에는 생산량을 10배로 늘릴 수 있을 텐데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5만에서 10만 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10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 2025년에도 그 전망은 밝게 점쳐지고 있지만 CEO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독일의 대한당 대표와 함께 진행한 방송을 통해 다가올 독일 총선에서 극우 및 반체제 정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2022년에 테슬라의 첫 번째 유럽 공장을 독일에 열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독일의 관료주의적인 규제와 절차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독일과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은 이런 머스크의 행보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외부의 간섭을 키운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소식입니다. 팔란티어는 2024년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죠. 지난 3일간의 주가 흐름은 다소 좋지 못했습니다. 3일간 총 14.6% 하락했는데요. 주식의 매도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탓입니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팔란티어의 주식을 또 매도했다는 소식에 반등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요. 수요일 팔란티어는 68.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8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얼마 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아크는 현지 시간 7일 팔란티어 주식 4,89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일에는 19만 6,728주를 매도한 데 이어 연 이틀 비중 축소에 나선 겁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가장 낮게 잡은 금액이 46.3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3분기 실적 강세는 거래의 타이밍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정부 계약이 촉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칼 꺼내드는 트럼프. 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된 보도 CNN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표님 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가 뭐고 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건가요? 네, 뭐 비상사태 하면 뭐 우리나라도 연상이 되는데, 그렇죠. 뭐 미국에서도 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NN 보도로 인해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뭐 어제는 휴장을 했지만 그저께 증시가 그거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뭐 영어로 약자로 보통 많이 쓰고 있죠. IEEPA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안보나 외교, 뭐 경제 등에서 현저한 위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상 국가에 대한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를 정지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자산 몰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법이 만들어진 거는 1977년 정도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 한 50번 정도 이러한 사태가 이제 선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IEEP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는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다만 이렇게 이제 선포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선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이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비상사태랑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회와 협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하 양원이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뭐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는 이런 이제 미국의 비상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제 비상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수입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제품에 대해서 자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여러 이제 관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판을 엎어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공약 산업 사항인 그런 보편적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죄송합니다. 네, IEPA 이제 법안을 이제 발동한 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77년 이후에 이제 50여 차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트럼프 1기에서도 발동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멕시코와 국경 문제로 인해서 뭐 일단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멕시코와의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서 뭐 관세가 유예되고 나중에는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철폐된 전례가 있다라기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IEPA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새롭게 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런 IEPA에 대한 그런 발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자마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멕시코와 그다음에 캐나다에 관세를 25% 물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됐던 이유는 펜타닐이라는 이제 마약성 이제 진통제에 대한 미국 유통라는 부분, 그다음에 불법 이민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 이게 뭐 미국의 무역 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안으로도 자주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자체가 관세를 좀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보라던가 외교 혹은 뭐 경제적으로 좀 위험이 있을 때 발행하는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일기 때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했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을까? 딱 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뭐 큰 이유는 이제 얼마만큼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집행에 대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법들이 이제 과거에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을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법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법 내에 그와 같은 이제 불공정 관련된 무역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규제 사항들이 좀 많이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슈퍼 301조. 뭐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 무역법 내에서 301조와 312조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관련된 조치인데 이 부분을 뭐 과거에 1970년대 강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슈퍼 301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무역에 대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USTR, 이제 미국 무역위원회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국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들과 이런 이제 무역을 개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협상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USTR 자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여러 품목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990년대에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슈퍼 301조를 발동했었던 전례가 있고요. 1980년대에는 일본에 대해서도 슈퍼 301조를 발의한 전력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서는 이제 트럼프 1기 때 중국의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됐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슈퍼 301조를 언제든지 발의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했듯이 301조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이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해당 국가들과 뭐 우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거를 발의한다라고 해도 실질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338조가 다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무역 338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역국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새롭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 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관련된 뭐 미국에서 뭐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물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일단 IEEPA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EEPA가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가 안보라는 그런 이제 큰 명분은 있지만 이거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발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IEEPA에 대해서 만지작거리는 그런 이유는 다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역법 301조도 있는데 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시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 직속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이걸 더 선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트럼프 일기 때 한 2019년쯤이 되겠죠. 그때도 트럼프가 이 IEPA를 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배경이 뭔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발동했던 거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경제 외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과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펜타닐의 이제 수입 이제 처로 지금 멕시코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 가장 얘기가 나왔던 거는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난민뿐만 아니라 중미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콰도르나 뭐 파나마까지 그 지역 내에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을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인에 대해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그나마 단속을 했지만 이런 중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멕시코에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시에 관세를 5%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5%가 뭐 5%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과 멕시코는 관세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뭐 관세가 거의 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FTA 관계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는데 이런 관세를 물린다라는 거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향후 4개월 동안 매달 5%씩 이런 이제 관세율을 올려서 25%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발표한 이후에 뭐 증시는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절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이런 이제 불법 이민에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행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열흘 정도의 그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세 인상 부분은 계획이 일단 뭐 무기 연기가 됐고요. 뭐 향후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철회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IEEPA가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광범위한 그런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멕시코 전례를 보더라도 만약 향후에 이런 이제 IEEPA가 발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국가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2019년대를 되돌아봤던 이 멕시코를 상대로 IEEPA를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가 그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멕시코는 증시가 하락을 했고 멕시코의 이 페소 가치까지 함께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2기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나서도 그 해당 국가의 IEEPA가 발동이 되게 된다면은 멕시코의 전례처럼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왔던 건데 이 트럼프가 이 보편 관세 정책을 예정처럼 좀 강하게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하게 시행할 경우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좀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면서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관세 정책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를 봤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만약에 O를 원한다면 10을 던지고 D를 놓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10을 원해서 10을 던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트럼프 2기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관세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뭐 트럼프 1기와 2기를 좀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1기보다는 2기가 좀 더 강경하게 이제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 1기 때는 뭐 본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했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요.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뭐 내각 구성을 보면 전부 다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트럼프 메가 정책에 상당히 이제 관여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내각에 입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 추진 정책도 이런 공약 사항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기보다는 좀 더 2기 때 강경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1기보다는 상당히 좀 강하게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편적 관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큰 미국 내에서 영향은 없다. 만약 물가가 인상이 돼도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의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설왕설래하고는 있지만 만약 그게 실행이 되고 나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책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런 관세를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뭐 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의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생산을 기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관세가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리쇼어링이 이제 발생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도 미국 내에 공장 건설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공장 제조업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 능력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양질의 그런 일자리 창출로 관련돼서 노동자들의 이제 관련 일자리도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의 수익이 증가하면 또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뭐 단기간에 이슈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될지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슈 말고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관세 정책을 많이 꺼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페타닐의 유통 아니면 불법 이민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뭐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실익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세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1기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중립적인 조언을 해줄 인물들이 많았던 반면에 2기 때는 아무래도 친 트럼프 쪽으로 해서 정권이 수립이 됐다 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에 찬성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도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시행될 수 있고 특히나 뭐 멕시코라던가 캐나다 쪽의 이 펜타닐 문제, 불법 이민 문제 때문에 관세를 또 강하게 때린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본격적인 정부가 입각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강력한 정책, 사실 뭐 관세를 말고도 강력한 정책을 워낙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강력한 정책을 다 시행을 할 경우에 글로벌 경제도 사실 어떻게 될지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지 미국의 이 기업들은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일단 뭐 관세 정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이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마가라는 어떻게 보면 뭐 메이크 아메리카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 그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제조업이 다시 이제 부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요. 뭐 소비도 다시 증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제조업이 이제 약화되면서 해외에서 이제 많은 이제 수입품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 건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완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완제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칼날의 양면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관세를 통해서 뭐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리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생산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다시 이런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이제 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미국의 이제 보호주의가 이제 강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의 수출이 약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런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미국도 뭐 이런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안과 밖을 따로 빼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밖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양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앞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미국 경제 전망, 흐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다 주춤거리는 이유가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금리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이제 밤에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고용 보고서 이전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공구용 관련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나 아니면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뭐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미국에 대한 이제 고용 부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플러스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고용 상태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용 상태가 좋다라는 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연준의 그 관련된 이제 회의록에서도 나왔듯이 일단 현재 금리 수준을 동결하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만약 시중금리가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 레드 수입입니다. 백악관이나 의회가 전부 다 공화당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런 경제 정책들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지금 4.7%대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높은 금리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식에서 투자하던 자금이 채권으로 일부분 이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돼서 지금 2년 동안 미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배당 수익률이 상당 부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이자가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안전한 채권으로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는 4분기 기업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각 기업 실적들이 호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입장에서 보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와 그다음에 기업 실적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리와 기업 실적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현지 시간 9일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5명이 한자리에 모여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은 이날 오전 예포 21발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안치돼 있던 관을 성당으로 운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된 장례식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주요 인사들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카터의 영속적인 속성은 그가 가진 인격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이 물과 전기가 없는 집에서 태어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며 어떤 직함이나 정치도 세상에 봉사하고 변화시키려는 그의 사명을 꺾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미셸 오바마 여사를 제외한 전현직 영부인이 모두 자리했고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행사 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외신은 최근 극도로 분열된 미국 정치에서 목격된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이사 미셸 보머는 목요일에 최근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더 이상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머는 캘리포니아의 은행가들에게서 한 연설에서 통화 정책과 규제의 일환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보다 불안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12월에 0.25%포인트 인하가 현재 주기의 마지막 인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우먼은 현재 정책 금리가 성장을 지지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중립에 가깝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2023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면서 감소 흐름이 작년에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주식시장의 상승과 증가하는 국채 수익률을 경제활동이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는 징후로 언급했습니다. 전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상반되는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방향이 안개 속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산불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약 18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거센 강풍을 만나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미국 전역에는 예정된 행사들이 줄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NBA 경기는 산불로 인해 연기된다고 밝혔는데요. NBA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에 애도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 AMPAS는 제98회 오스카 시상식의 후보 투표 기간을 2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작자 조합과 미국 작가 조합도 후보 지명을 연기했습니다. 무디스 등급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의 수석 신용관리자는 피해 지역의 주택과 사업체의 높은 가치를 감안할 때 보험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복 비용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 보험 가용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2조 달러를 절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세웠던 목표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건데요. 머스크는 X에서 방송된 인터뷰에서 정치 전략가 마크 펜에게 2조 달러라는 수치는 최상의 결과라고 말하며 그 수치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런 추정치는 이전의 전망에서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건데요. 예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1조 7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빈곤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무적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을 제한해야 상당한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머스크의 업데이트된 추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머스크는 여전히 트럼프가 엄청난 결과를 달성하도록 여전히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가 예산 적자를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고 경제가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해 상품과 서비스 산출이 통화 공급 증가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애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가장 먼저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때쯤에는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맘때쯤 넘어서서 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좀 큰 폭에 보였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휴장이었지만 그 전거래일만 보더라도 0.2% 아주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 실적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폰 시리즈입니다. 출시 3개월 누적 판매량을 봤을 때는 3,720만 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선이 아이폰 16의 판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작 아이폰 15 대비했을 때는 3.2%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11월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한 달 판매량을 봤을 때는 1,260만 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작 대비했을 때는 12.6% 정도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전작에 대비했을 때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지금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까지 이 핸드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급 대상 자체가 화웨이와 샤오미 등 일부 자국 브랜드에 국한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브랜드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정말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 판매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이 지급 시행 자체가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8일자부터 시행이 진행됐고요. 이 세트당 한마디로 아이폰 하나당, 핸드폰 하나당 최대 이제 500위안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 한정으로 봤을 때는 이 핸드폰 가격이 6,000위안 미만인 제품에 해당을 했는데 아이폰 16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6,000위안을 훨씬 더 웃도는 가격이죠. 7,999위안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핸드폰을 살 때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16 제품보다는 훨씬 더 싼 자국 브랜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비 형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브랜드의 화웨이나 샤오미 쪽으로 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중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 살펴봤더니 아이폰 판매 컨셉은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판매량이 기대치가 이제 점점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요인을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고도화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OS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이죠. 지금 여기 오타가 났는데 2024년 12월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챗 GPT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핸드폰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수요 진작 효과를 좀 미미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지원 언어가 영어 자체로 한정됐기 때문에 비영어권 나라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AI 관련된 기능이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효과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가격,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 요인으로 꼽는 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살펴보면은 다른 생태계로 이동이 어렵다.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말합니다.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고 애플 노트북을 사용하고 애플 이어폰을 사용한다. 그게 한마디로 좀 락인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리의 아이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이 시리의 AI 에이전트로 진화가 된다. 한마디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가 챗 GPT를 탑재하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개인적인 비서가 돼주고 나의 이 루틴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출근을 하는지 모두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이 작은 모바일 비서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리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iOS 생태계 점유율이 확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LLM 시리 개발과 하드웨어의 변화까지 한 가지 요인으로 또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시리를 개발할 예정인데 2026년에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이죠. 여기서 이제 자연어 이해를 강화를 하면서 더 정교하게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 판매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또 중국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몇몇 국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앱 연동 강화로 인해서 일상 작업의 자동화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이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모두 다 연동이 된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강화를 하게 돼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이게 모두 다 연동이 돼서 조금 더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LM 시리 같은 경우에는 iOS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는 하드웨어가 변화를 된다는 겁니다. M5 프로와 맥스부터 CPU와 GPU가 분리가 될 예정이고요. 이 새로운 하드웨어와 결합을 해서 더 진보된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의 판매가 조금은 부진해도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